네, 다음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교시 수업에서 이제 OSI 7 레이어 각 계층이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씩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볼 텐데요. 앞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OSI 7 레이어는 7개 계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가장 밑에 물리 계층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 계층까지요. 그래서 이런 계층으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모든 통신 프로토콜은 모든 프로토콜들은 다 이런 계층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실 여기에 이제 그 장점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각 계층은 해당되는 계층의 일만 합니다. 각 계층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계층에서 계층으로 흘러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눈에 딱 들여다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데이터를 만약에 모니터링 한다. 그럼 그거를 딱 끄집어내서 이렇게 번역을 딱 해보면은 해당되는 계층에 대한 번역을 해보면은 그 계층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동작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만 트러블 슈팅이 쉽다라는 거죠. 쉽게 이제 고장 났거나 했을 때 이거를 어디가 고장 났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부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뭉쳐 있으면은 공부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해당되는 계층으로 이렇게 7개로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한 공부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딱히 7계층, 뭐 물론 이제 7계층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L2, 즉 2계층에서 동작하는 어떤 장비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2계층에서 동작하는 어떤 장비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2계층과 2계층 장비였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서로 논의를 안 했어도 서로 협의를 안 했어도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계층만 정확하게 구현을 했으면요. 이런 것들이 아주 OSI 7 레이어로 이렇게 7개 계층으로 이런 식으로 나눈 굉장히 큰 장점들입니다. 그럼 이런 OSI 7 레이어처럼 이렇게 그 참조 모델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 이제 설계 원칙이 아주 큰 설계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설계 원칙은 모든 계층은 자기 바로 밑에 있는 계층으로부터서 데이터를 받고 자기 위 계층으로 데이터를 던져준다. 혹은 거꾸로 바로 자기 위 계층으로부터서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 밑에 계층으로 데이터를 보내준다. 딱 이것만 서로 신경을 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전송층이다. 그럼 내가 전송층의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응용 계층의 어떤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송 계층은 내 바로 위인 세션층하고 내 바로 밑에인 네트워크층 요것만 신경 써서 어떤 서비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네트워크에 대한 대학원에 들어가지고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살짝 요즘 이제 좀 흐트러지기 시작한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은 아직 갈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당되는 어떤 계층에서는 자기 아래 계층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거나 주고 자기 위 계층으로부터 서비스를 주거나 받는다. 그 이외의 계층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설계 원칙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호스트 A에서 호스트 B로 이제 통신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이 사이가 이제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안에는 이제 무수히 많은 이런 라우터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그 그림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 호스트에는 7개 계층이 다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호스트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낸다. 그러면 모든 계층을 다 지나와서 물리계층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라우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우터는 레이어 3에서 스위칭 하잖아요. 그럼 레이어 3가 네트워크 계층이잖아요. 그럼 물리 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가서 여기에서 어떤 동작을 한 다음에 인터넷에 또 다른 라우터로 데이터를 보내줄 때는 쭉 밑으로 나와서, 왜냐하면 물리 계층을 통해서 어쨌든 정보가 흘러가야 되니까 그럼 물리 계층으로 와서 다시 쭉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또 다른 라우터에서 물리 계층에서 받아서 또 네트워크 계층에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밑으로 보내서 마지막 호스트 B로 보내는 거죠. 그럼 호스트 B에서는 이걸 받은 거를 쭉 계층으로 쭉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이 호스트 B가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거죠. 응용 계층까지 다 올라와서. 바로 이게 그 데이터의 흐름인데, 이런 데이터의 흐름 과정 중에서 OSI 모델에서의 설계 첫 번째 원칙은 해당되는 계층은 바로 앞뒤 계층만 신경 쓴다. 이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설계 원칙입니다. 두 번째 설계 원칙은, 자, 앞뒤 계층만 신경을 쓴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신경을 쓰냐 하면 헤더를 이용합니다. 헤더를 이용해서 상대방 쪽,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송신 쪽이다 그러면 수신 측의 같은 계층하고 내 계층하고 나하고 서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죠. 바로 이 헤더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가 이제 송신 쪽이라고 봐요. 그러면 송신 쪽에서는 제일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서 밑에 계층인 6계층으로 내려보내면서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헤더 부분을 이렇게 앞에다 딱 더 씌웁니다.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헤더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6계층으로 내려가면은 이 7계층에서 덧붙였던 이 헤더까지를 포함한 게 6계층 입장에서 보면은 데이터가 되는 거고, 계층 6에서 보면은 7계층에서 추가했던 헤더까지 포함해서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헤더를 앞에다가 덧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5계층으로 내리고 5계층에서도 5계층 헤더를 붙이고 4계층으로 내리고 3계층, 2계층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1계층에서 이게 시그널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시그널로 보내서 상대방 컴퓨터로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설계 원칙입니다. 모든 송신 시스템의 각 계층은 수신 시스템의 각 계층과의 대화를 위해서 헤더를 첨가한다. 헤더를 첨가하고 수신된 수신층에서는 각 계층에서 해당되는 그 헤더가 해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 쪽에서 이렇게 헤더를 쫙 붙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인캡슐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수신 측에서 이거를 헤더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엔지니어들끼리 이제 얘기할 때는 까 뒤집는다라고 그러죠. 즉 해독하는 이 과정을 디캡슐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송신 측에서 이렇게 쭉 붙었다 그러면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레이어 3 계층에서의 어떤 일을 한다. 그럼 헤더 3고 여기 헤더 3잖아요. 그럼 이 헤더 3하고 이 헤더 3를 3계층에서는 수신 쪽에, 아니 송신 쪽에서 보냈던 덧붙였던 이 H3만 해독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같은 계층의 헤더만 번역해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계층의 헤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계 원칙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 계층별로의 어떤 것들인데요. 이거는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볼까요? 가장 밑에 있는 게 이제
물리계층이었잖아요. 우리 컴퓨터가 있으면은 사실 컴퓨터에 이더넷 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뭐야 이게 뭐 저기 1세대, 2세대, 3세대 그래가지고 뭐 4G, 5G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프로토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통신하는 프로토콜들. 그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쨌든 인터넷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어떤 물리계층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건데 이 스마트폰은 그 물리계층이 무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 무선. 그리고 여러분 PC에서 만약 이더넷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물리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럼 물리계층은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의 비트를 전자기적인 어떤 신호로 바꾸어서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런 작업들을 물리계층에서 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레이어 2인데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링크 레이어에서는 하나의 그 데이터의 어떤 그 그룹을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레임을 한 노드에서 인접한 다른 노드로 전송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맥 어드레스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인터넷에서는 OSI 7 레이어의 레이어 1 물리계층하고 레이어 2 데이터 링크 계층 요거 두 가지를 합해서 물리 액세스 계층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맥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보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IP configur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내 컴퓨터의 물리적인 주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 물리적인 주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IP 버전 4의 주소도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고 이런 IP configure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이런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홉 투 홉 딜리버리라고 하는 이게 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노드에서 바로 옆에 있는 노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 노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어 기초 영어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브릿지가 될 수도 있고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라우터가 될 수도 있고 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장치에서 또 다른 장치까지가 뭐 라우터까지 갈 수도 있고 뭐 단순하게 바로 옆에 있는 어떤 그 스위치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걸 보고 하나의 홉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의 홉에서 하나의 홉까지 가는 요 역할을 하는 게 이 프레임을 전송한다라는 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 맥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 링크 계층을 서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맥 어드레스를. 그러다 보니까 이 맥 어드레스는 전 세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맥 어드레스는 유일합니다. 사실은. 이게 유일해야만이 사실 통신할 때 우리 우편번호 해가지고 우편 주소 보내듯이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또 있죠. 맥하고 이 맥 주소하고 바인딩 되어 있는 IP 주소가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이 맥 주소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레이어 2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IP 주소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레이어 3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트워크 계층. 그런 점에 있어서 해당되는 계층에서는 해당되는 계층의 주소를 가지고서 통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계층에서 전 세계가 유니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레이어 2에서는 맥 어드레스이고
레이어 3에서는 IP 어드레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방금 전에 보았다시피 이 네트워크 계층은 호스트에서 상대방 호스트까지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에 뭐 라우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내 호스트에서 상대방 호스트까지 가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P 어드레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목적지 물리 주소는 만약에 아까 이 바로 앞 TP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주소는 맥 주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 주소라고 하는 것은 홉 바이 홉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홉을 지나갈 때마다 목적지 주소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목적지 주소가 아니고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계속 바뀌는 거죠. 홉에서 홉으로 지나갈 때마다. 근데 그때마다 이 IP 주소는 최종 포스트까지 갈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지 IP 주소는 유니크하니까요. 이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네, 이게 이제 네트워크 계층은 L3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레이어 4인 이제 전송 계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레이어 4 이런 전송층 이런 것들은 지금 OSI 7 레이어에서의 1, 2, 3, 4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TCP/IP 프로토콜에서는 OSI 7 레이어 1, 2계층이 합해져 가지고 1계층 물리 액세스 계층으로 매핑이 됐고 3계층의 인터넷 계층, 인터넷 트워크 계층이 IP 계층으로 변했고 4계층인 트랜스포트 계층이 TCP/IP에서는 3계층의 트랜스포트 계층으로 변했고 4, 5, 6계층의 이 세 가지 계층이 TCP/IP에서는 4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이 레이어 1, 2, 3, 4 이런 거 얘기할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OSI 7 레이어에서 말하는 레이어 4 전송 계층에서는 아까 2계층에서는 홉 투 홉 전달이라고 그랬었고 3계층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호스트 투 호스트 계층 그 전달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레이어 4인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3계층에서는 드디어 상대방 목적지 호스트까지는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럼 컴퓨터 안에서 어떤 응용 계층으로 가야 되느냐를 이 4계층에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뭘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전달해 주냐? 여기 있는 것처럼 포트 넘버를 가지고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포트 넘버. 여기 포트 넘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에 물리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전 외부하고 이렇게 이더넷 물리적으로는 요거 하나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요 물리적으로 보내는 곳을 어떤 커다란 호텔 이런 거라고 봤을 때 호텔 안에 들어와 가지고 호텔이 PC라고 보면은 PC 안에서 어느 방으로 찾아갈 거냐, 이게 포트 번호예요. 포트. 이 해당되는 포트 번호당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 번호는 중요한 포트 번호는 이미 인터넷 IANA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이미 넘버를 할당을 해놨어요. 이 포트 번호는 0번에서부터 65,000여 정도의 포트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포트 번호 중에서 특정 포트 번호들은 이미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4교시, 5교시 수업에서는 이 포트 넘버를 이용해서 소켓 통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 넘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포트 넘버 내가 만약에 80번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건 웹 브라우저 통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번 포트의 방으로 딱 들어가면은 80번 포트 방 안에서 서비스하는 친구는 누구냐 하면은 웹 서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웹과 관련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80번 포트 안으로 뭐 다른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텔넷, FTP 뭐 이런 걸 하는 트래픽이 80 포트 번호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80 포트 안에는 웹 관련된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이 들어오면은 다른 그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번역을 못 해요. 뭔지를 못 알아먹어. 그럼 그대로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디스카드. 어떤 서비스를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거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 중요한 넘버링 중에서 보통은 0번에서부터 1000번 이 사이는 이제 미리 이렇게 인터넷 소사이어티에서 사전에 이렇게 정해진 그런 넘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넘버들을 보려면은 IANA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뒤져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제 어떤 회사에서 내가 어떤 걸 만든다 그러면은 포트 번호를 보통은 1000번 이상의 번호에서 그냥 만듭니다. 그냥 아무나 할당을 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이런 번호들은요. 그래서 요 전송 계층에서 하는 그 일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조각 냈다가 이걸 다시 덧붙이고, 그러니까 리어셈블리하고 하는 일들을 요 전송 계층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 전송 계층에서 종단, 즉 내 컴퓨터에서의 응용 소프트웨어하고 상대방 컴퓨터의 응용 소프트웨어들 간의 그 오류 제어라든가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을 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실 동작하도록 만듭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뭐 전체 한 TP로 그냥 해놔 버렸는데요. 이게 레이어 5, 6, 7 여기에서는 이제 뭐 세션층, 프레젠테이션층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인데 요 세 가지를 뭉창거려 가지고 사실 인터넷 TCP IP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그냥 통칭해서 요 세 가지 기능들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도 사실은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OSI에서는 이렇게 7가지의 계층이 있다. 그리고 TCP/IP에서는 이렇게 4가지 계층이 있다. 이런 계층에 대한 이런 질문은 사실 이런 정보통신 관련된 어떤 업체나 이런 데에 면접을 하게 되면은 항상 질문하는 그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TCP/IP 인터넷의 계층이 몇 개가 있고 그 계층에 대해서 OSI 7레이어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오. 뭐 이런 거. 그리고 TCP/IP에서 이제 그 각각의 응용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그게 다 여기에 정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OSI에서는 7레이어 말하고 TCP/IP에서는 이렇게 4개의 계층을 얘기하는데 TCP/IP의 가장 밑에 있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OSI 7레이어의 1계층과 2계층이 합해져 있는 기능들이 있고 네트워크 계층이 인터네트워크 IP 계층 그리고 전송 계층이 전송 계층 그리고 이 3가지 계층이 응용 계층으로 이렇게 매핑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주소는 뭘로 구분을 하느냐면은 맥 어드레스로 구분을 하고 인터넷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 어드레스로 전송 계층에서는 포트 넘버로 구분을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호스트 홉 딜리버리를 하고 IP 계층에서는 호스트 투 호스트 딜리버리를 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딜리버리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뭉청거려 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사실 이제 저도 몇 번 이제 공공기관에 이렇게 인력 채용하는데 면접관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걸 제대로 얘기하는 사실은 그 수험생을 별로 잘 만나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몇 군데 공공기관 채용하러 가가지고 잘 못 봤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이 페이지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명칭인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데이터나 TCP/IP 통신에 대해서 막 설명할 때 패킷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스트림이 왔다 갔다 한다, 세그멘트화 한다, 뭐 프레임이 어쩌다, 막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사실은 이 각각의 용어가 아주 명확하게 사실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뭐 전체적으로 그냥 패킷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가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여기에서 흘러가는 데이터들은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IP 계층에서는 패킷이라고 부르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붙어서 어플리케이션, 요 두 가지 레이어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TCP하고 UDP 요 중에서 TCP 계층, TCP 프로토콜로 따졌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UDP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메시지라고 부르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데이터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게 스터디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명칭을 명확히 쓰긴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이런 정확한 이런 명칭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사실은 정확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는 이것들을 명확히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오늘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소켓 통신을 하는데, 소켓 통신에서는 요 스트림, TCP 계층에 소켓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요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쓸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알고 어쨌든 넘어가죠. 자, 다음에 이제 IPv4하고 이제 도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벌써 3교시 수업이 거의 다 이제 종료해야 될 텐데요. 그 4교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살짝 하고 나서 그 파이썬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약간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교시 수업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